안녕하세요. AB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독특해도 괜찮아 라는 책 마지막 뒷부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0장, 11장, 12장 그리고 뒤에 Q&A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장은 자폐증 안에서 성장하는 법 배우기인데요. 여기는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성인까지 키우는 그런 가족들의 사례가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는 같이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가족 사례들을 이제 꿰뚫어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3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도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각각의 발달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는 것이다. 자신 역시 자폐증을 갖고 있는 엄마 데나 게스너는 이렇게 말한다. 자폐증을 벗어나서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 속에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겪는 여정은 다 다르다. 이 이야기는 이번에 2018년 자폐 스펙트럼 심포지엄에서도 나누어졌던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쳐서 이렇게 성장을 정상적인 성장 발달 곡선에 있는 것처럼 자폐를 가진 아이들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쭉쭉쭉쭉 발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쳐주고 아이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또 아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도 계속 같이 성장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성장하고 그 아이에게 맞는 발달 단계를 천천히 거치게 된다는 것. 이 책을 읽으시면서 10장에 나와 있는 가족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굉장히 공감도 가고 또 통찰도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처음에 아이가 진단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또 부모님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나 교육 커리큘럼에 그냥 아이를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아이에게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중재 프로그램을 세운다든지 치료 목표를 계획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27쪽에 나오는데 마리아 테레사라는 그 자폐를 가진 아이의 어머님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리아 테레사는 또 사회성을 키워줄 헌신적이고 열이 넘치는 교사와 작업치료사 등 아이의 능력을 최대화해줄 다른 전문가들도 찾았다. 마리아 테레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잘 돌봐줄 거야.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현장에 같이 있어야 해요.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생님들께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해도 항상 그들이 세우는 목표 같은 것들을 지켜보고 아이에게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역할을 부모님께서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1장 내용을 한번 볼게요. 11장 내용은 아이 마음에 생기 불어넣기라고 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사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떻게 능력을 개발시켜 줄지에 대한 좀 큰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아이가 진단을 받고 나면 부모는 자신들이
긴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까지는 잘 모른다. 이 자폐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아이들마다 사람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또 아이들이 가진 능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 하나하나가 그 자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어떤 한 가지 치료법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아이와 그 가족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정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맞지 않는 어떤 획일화된 치료나 중재 방법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천천히 조금씩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게 나중에 봤을 때는 훨씬 더 현명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아이에게 맞게 또 가족의 우선순위에 또 맞게 가족의 가치관에 맞게 천천히 키워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9쪽에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부모가 특정한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하며 모든 것을 그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가 가진 강점들과 다른 쪽에서 보이는 성장, 심지어 아이 자체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럴 때에는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아이를 가만히 보면 말은 하지 않아도 의사표현을 하려는 신호를 보낼 때가 많다. 엄마나 아빠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뭔가를 가리키거나 손을 흔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회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징표이며 의사소통의 발판이 되는 것들이다. 자폐를 가진 아이들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과 계속 비교하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아이는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만 계속 보일 수가 있고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가족에게도 스트레스고 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하루하루의 행동들에 초점을 맞춰서 관찰하고 어떤 행동들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조금 도와주면 아이가 못하던 어떤 것들을 하게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341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자질들을 갖춰야 할까?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자기 표현력과 자존감을 갖출 것, 행복감을 느낄 것, 긍정적인 경험을 할 것,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을 것 등이다. 덧붙여 자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건 뭐 자폐를 가지건 가지지 않았건 행복감을 느끼고 자아의식을 느끼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남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아이를 굉장히 건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 이 아이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지금 당장 뭐 말이 느리다거나 인지적으로 과제를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든지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내가 부모로서 혹은 치료사로서 아이들에게 챙겨주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343쪽에도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자아의식을 쌓고 즐거운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저도 항상 하고 싶은 게 아이들과 치료실
작은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 의사표현하는 걸 가르치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아이와 엄마와 그리고 선생님이 같이 야외 활동이든 뭐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계속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주말에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모여서 뭐 물놀이를 한다든지 산에 간다든지 공원에서 뭐 공놀이를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계속 비슷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뭐 치료사, 특수교사들이 다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키워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성인이나 누군가가 아이의 삶을 계속해서 끝까지 결정해 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의 하루 스케줄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쉬고 싶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혼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2장은 자폐증에 대한 오해 풀기로 Q&A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보실 시간이 없으면 12장 정도만이라도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0페이지에 자폐증이 있는 아이를 도울 길은 5살 이후에는 막힌다고 들었다. 그 뒤는 너무 늦은 건가? 라는 부모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 베리 프레젠트는 대답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데, 그 자폐를 치료하는데 몇 살까지가 적기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히 그렇지만 이제 어릴 때 조기 개입을 할수록 예후가 좋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많기 때문에 어릴 때 일찍 진단하고 개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뭐 5살이 지났다고 해서 중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중재나 개입은 어찌됐건 아이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평생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5살이 넘었다고 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할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책에서도 나오다시피 언어 같은 경우는 약간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 5세, 6세 이전까지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추후에는 약간 언어를 배우는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정말 배우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하고 그리고 지연이 많이 되었을 때는 중재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밖에 뭐 행동을 중재한다든지 감각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중재들은 평생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학습에 집중된 활동들을 일주일에 25시간 정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ABA도 뭐 주당 20시간에서 뭐 40시간 정도 받아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20시간 정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집중적인 치료를 20시간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 몇 가지와 이제 아이들이 해야 될 언어적인 훈련 그리고 인지 과제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아이들이 정말 활발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여기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너무 중요해서 접어놓고 이렇게 줄 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 12장 내용은 하나하나가 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지 못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장 정도만이라도 꼼꼼히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독특해도 괜찮아 총 4번에 걸쳐서 제가 3장씩 나누어서 같이 읽고 싶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조금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그리고 적절한 교육을 해야 하는 치료사나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독특해도 괜찮아는 마무리하고요. 다음부터는 또 다른 책 가지고 와서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들,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골라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